안녕하세요. 인생에 둘도 없는 귀인을 만나 행복을 되찾은 40대 남자입니다. 제 삶은 태어나서부터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잠시나마 행복을 느꼈던 순간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고 어른이 되어서도 불행이라는 늪에 빠져 한참을 허덕였죠. 그렇게 한없이 어둠에 빠져 있을 무렵 너무나도 소중한 귀인을 만나 저의 인생은 역대급 반전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제게 행복이라는 이름을 알려준 소중한 그분과 저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제가 3살이 되던 해 아버진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고 그때부터 어머니 혼자 어린 저를 키우셨습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작은 국수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던 어머닌 어린 저를 등에 업고 진땀을 흘리면서 매일같이 국수를 삶고 손님들을 받으며 일을 하셨어요. 동이 틀 무렵쯤 가게 문을 여는 어머니를 따라 나서고 어둠이 짙게 깔린 무렵쯤 가게 문을 닫고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하고 가끔 지나가다 만두나 순대를 파는 트럭이 보이면 포장해서 어머니와 둘이서 같이 먹기도 하고 맛있는 것이 있을 때면 항상 제 입에 먼저 넣어주셨고 추운 날에 손을 호호 불고 있으면 두 손으로 손을 꼭 잡아 얼어붙은 손을 녹여주시기도 하고 어머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절 정말 끔찍이도 아껴주셨고 사랑해 주셨답니다. 30대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버린 어머니에겐 항상 추파를 던지는 손님들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배가 불룩하게 나오고 턱살이 축 늘어진 늙은 아저씨들이 어떻게든 어머니를 꼬여보려고 온갖 수를 다 쓰곤 했었죠. 어이, 김씨, 젊은 나이에 그것도 남자애 혼자 키우기 힘들지 않어? 머리 커질수록 지 엄마 이겨먹으려고 들 텐데 아들은 옆에 아빠가 있어야 돼. 그래야 안 기어오르지. 음, 김씨, 그래서 말인데 난 어때? 나 정도면 제법 괜찮지 않어? 김씨만 괜찮다면 난 당장이라도 우리 마누라랑 이혼하고 김씨랑 살림 차릴 수 있어. 나 정도면 능력도 괜찮고 어디 가서 뭐 빠지는 인물도 아니고 말이야. 어때? 어?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혼자 아주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가 났네 아주. 미안한데 당신 같은 인간 10트럭 아니 100트럭을 갖다 줘도 안 만나. 애 딸린 과부 꼬실 시간에 당신 옆에 있는 마누라한테나 잘해. 지금 당신 몰골을 보니 옆에 있는 마누라도 얼마 안 있어서 도망가겠구만. 아휴, 재수가 없을래니까 아침부터 계산 다 했으면 쓸데없는 소리 짓거리지 말고 빨리 내 가게에서 나가. 어머닌 추파를 던지는 손님들이 보일 때마다 그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욕을 내뱉으며 물을 뿌리거나 소금을 뿌리곤 했습니다. 어머닌 절대 제 앞에서 기죽은 모습,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다른 남자분도 만나지 않은 채 홀로 절 열심히 키우셨어요. 넉넉한 환경은 아니었어도 어머니께선 제게 해줄 수 있는 건 모두 해주려고 노력하셨죠. 이런 어머니의 헌신을 알았다면 속을 썩이지 않고 바르게 성장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하는 게 정상이지만 안타깝게도 학창 시절에 전 그러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사춘기가 찾아왔기 때문이었죠. 사고 싶은 걸 사지 못하는 가난한 환경에 불만을 가지게 됐고 어린 시절부터 달고 있었던 아버지 없는 놈이라는 타이틀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턴 세상이 삐딱하게만 보였고 그때부터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술도 마셨고 온갖 사고란 사고는 다치고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덕분에 어머니께선 하루가 멀다 하고 학교에 불려오시곤 했죠. 한날은 어머니께서 제게 울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대체 왜 그러니? 어? 엄마가 요새 너 때문에 장사도 마음 편히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 알아? 뭐가 불만이길래 대체 이렇게 엇나가는 거야? 아, 내가 뭐라고 다니든 신경 꺼요. 어머니는 울면서 제발 그러지 말라고 애원하셨지만 전 그 말조차도 잔소리로 들렸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이었죠. 매일같이 새벽 늦게 들어오고 학교를 빼먹는 날도 종종 있었지만 어머니께서 매일같이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시기도 하고
어느 날은 저를 학교 앞까지 데리러 오시기도 하셨어요. 물론 저는 그런 어머니를 못 본 적 지나쳤지만 말입니다. 결국 전 마지막 반항의 일환으로 함께 어울리던 불량한 친구들과 가출을 시도했습니다. 지긋지긋한 집을 벗어나 소중한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니 갑갑한 마음이 탁 트이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 일탈과 즐거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재수없게 동네에서 유명한 건달 형들의 눈에 띄게 됐고 친구들은 모두 도망을 가버리고서 저 혼자만 형들에게 잡히게 됐거든요. 아이고, 사내 놈들 우정이 이렇게 얄팍해서야 원. 너 인생 참 잘못 살았다, 동생아. 미안한데 이 형들이 지금 좀 배고프거든. 주머니에 있는 돈 있는 대로 다 털어봐. 형, 죄송한데 저 지금 돈 없거든요.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아, 돈이 없어? 에휴, 그럼 뭐 어쩔 수 있나.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형들에게 잡힌 전 순식간에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고 정말 숨쉴 틈도 없이 형들에게 얻어맞았습니다. 다 큰 남자들 여럿이서 발로 잔뜩 밟는데 온몸이 으스러질 것 같이 고통스러웠어요. 그때였습니다. 이놈의 자식들, 당장 그만 안 둬? 아줌마 뭔데 갑자기 끼어들고 난리야? 아줌마 신경 끄고 가던 길 가시죠. 예? 나? 나 제 엄마 되는 사람이다. 차라리 때리려거든 날 때려 이놈들아. 화를 내는 익숙한 목소린 다름 아닌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닌 저를 향해 달려와 저를 있는 힘껏 꼭 안아주셨고 형들은 그 모습을 보고 더 화가 난 듯 저를 안고 있는 어머니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나가는 행인에 의해 경찰이 왔고 형들은 욕을 하며 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온몸을 던져 저 대신 형들의 발길질을 받아낸 엄만 무려 전치 3주라는 상해를 입게 됐습니다. 목, 어깨, 팔 할 것 없이 피멍이 잔뜩 들어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내가 가출을 하지 않았으면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지 않았더라면 어머니가 다칠 일도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미친 듯이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동안 너무 못나게 굴었어요. 집만 안 나갔어도 그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지만 않았어도 엄마가 다칠 일은 없었을 텐데 차라리 저 그냥 죽을 때까지 두들겨 맞게 두시지. 뭐 이쁘다고 그렇게 달려들어서 막으셨어요. 자기 자식이 맞고 있는데 그걸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 동서가 이게 부모 마음이라는 거야. 너도 나중에 아이 낳고 키워보면 엄마 마음 알게 될 거다. 너만 많이 안 다쳤으면 됐어. 엄마 괜찮아. 그때 저는 어머니에게 눈물을 흘리며 다신 속을 썩기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전 뒤늦게나마 공부를 하려고 했고 나쁜 친구들과는 인연을 끊었으며 학교를 마치고 나면 곧바로 어머니의 가게로 가 서빙 일과 설거지를 돕기도 하면서 착실한 아들로 거듭나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어요. 하지만 하늘은 길게 반성할 시간을 제게 주지 않더군요. 어머닌 제가 18살이 되던 해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시도해보기 위해 생업까지 접은 후 치료에 전념하시게 됐어요. 치료라고 해봤자 통증을 줄이는 것이 전부였지만 말이죠. 하루하루 고통스러워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내가 아프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니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계속해서 눈물만 흘리니 어머니께선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서가 엄마 꼭 이겨낼 테니까 울지 마. 이까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살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시던 어머니는 제가 딱 19이 되던 해 초겨울쯤 호스피스 병동으로 들어가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상태가 위독해지셨어요. 가쁜 숨을 내뱉던 어머니는 제 손을 꼭 붙잡고서 마지막 힘을 짜내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들, 엄만 세상을 떠나도 항상 네 옆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꼭 힘내서 살아야 한다. 알겠지? 세상은
그 누구도 널 도와주지 않아. 그러니까 절대 기죽지 말고 힘내서 살아야 해. 사랑해, 동서가. 그렇게 어머니는 한참 가쁜 숨을 내쉬다 이내 편안한 얼굴로 이 세상과 짧은 소풍을 마무리 지으셨습니다. 제게 유일하게 남은 가족이었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저의 삶은 말 그대로 피폐함 그 자체였어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 다들 아시죠? 어머니의 부재는 평생도록 고통을 안겨줄 것 같았는데 그래도 세월이 지나니 아주 조금씩은 무뎌지더라고요. 그렇게 한동안 정신을 못 차리고 살던 전 작은 공장에 취업해서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주말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하늘에 계신 어머니께서 지켜보고 계실 거라는 생각으로 말이죠. 그리고 20대 후반부터 화물차 기사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화물차를 끌고 다니며 일에 대한 자부심도 느끼고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함이 들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같은 화물차 일을 하면서 친해진 형님이 제게 갑자기 여자친구가 있냐며 물어보시더라고요. 여자친구요? 형님, 여잔 저한테 사칩니다. 그럴 시간에 돈 벌어야죠. 야, 죽을 때 돈 싸가지고 갈 거냐? 젊은 놈이 돈 하긴. 자고로 남자한 가정을 꾸려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거야. 그러지 말고 나 아는 여동생이 있거든. 나이도 너랑 비슷하고 엄청 착해. 너랑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어때? 한번 만나볼래? 처음엔 형님의 소개팅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여자에 크게 관심이 없기도 했고 결혼을 하지 않고 살아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형님은 저의 거절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소개팅을 제안했고 딱 세 번째 제안이 들어오던 날 결국 한번 만나보겠다고 말했어요.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소개시켜 주려고 하면서 저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데 계속해서 거절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30대 초반에 아내를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만나는 날 아내를 보고 첫눈에 반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는 감정을 느꼈어요. 하얀 남방에 청바지를 입은 아내는 참 선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고 은연중에 툭툭 튀어나오는 사투리가 참 매력적인 사람이었죠. 그리고 대화를 나누는데 생각보다 서로 맞는 부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동석 씨는 평소에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아, 저는 신승훈 노래 즐겨 듣습니다. 헐, 저도 신승훈 노래 맨날 듣는데 혹시 어떤 곡 제일 좋아하세요? 그 후로 오랫동안이란 노래 아세요? 아, 요즘 제가 맨날 듣는 노랜데. 어머, 웬일이야. 저도 그 노래 제일 좋아해요. 저 혹시 그러면 짜장면 좋아하세요? 짬뽕 좋아하세요? 아, 고르자면 짜장면을 더 좋아하긴 해요. 서경 씨는 어떤 걸 더 좋아하세요? 대박. 저도 짜장면 좋아하거든요. 저 지금 닭살 돋은 거 보여요? 우리 진짜 운명인가 보다. 좋아하는 음식 취향과 노래 취향까지 똑 들어맞았던 저흰 첫 만남을 가진 날부터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워낙에 잘 맞았기에 별 트러블 없이 1년을 잘 만났고 연인이 아닌 부부로서의 이름으로 평생 함께하자는 아내의 고백에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하자마자 저희에겐 소중한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는데 괜히 마음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난 죽을 때까지 당신이랑 우리 애기 지키면서 살 거야. 내가 듬직한 가장이 될게. 앞으로 좋은 것만 보고 들으면서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저는 태교를 위해 클래식을 들려주기도 하고 동화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아내가 먹고 싶다는 음식은 새벽에라도 뛰쳐나가서 사주는 등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덕분에 아들은 뱃속에서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 10달을 다 채우고 세상에 우렁찬 울음소리를 내며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아내가 몸조리를 다 마치고 조리원을 나오는 날 저희 가족은 집으로 가기 전 어머니의 산소로 찾아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철없던 제가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한 집안의 가장이 됐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힘내서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저
어머니가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계신다는 마음으로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살게요. 그러니까 계속 지켜봐 주세요. 어머님, 며느리 왔어요. 이 사람 정말 듬직한 사람이에요. 저한테 정말 잘해주는 사람이라 애기한테도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꼭 지켜봐 주세요. 저희 가족에겐 앞으로 행복한 날들만 계속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가족만 있으면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이런 제 생각을 비웃기라도 하듯 불행은 꽤 빠른 시간 안에 저희 가족을 집어삼키고 말았습니다.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던 아내는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일을 하지 않고 가정주부로서 육아를 하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처음엔 시장에서 장을 볼 때 500원짜리 하나도 아끼려고 했던 아내는 결혼한 지 5년이 되던 시점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 시작했어요. 카드를 물쓰듯 펑펑 쓰기 시작했고 아이를 위한 용품들도 무조건 메이커가 붙은 것들로만 구매했습니다. 아내의 소비가 가면 갈수록 과해지자 이건 좀 아니다 싶었죠. 당신 요새 뭐라고 다니길래 이번 달 카드값이 400만 원이나 나와. 집에 도착한 애기 용품들은 또 뭐고. 저기 문 앞에 쌓여있는 것들 다 집에 있는 거 아니야? 저렴한 것들도 많잖아. 내가 뭐 술 마시고 노는데 돈 쓰는 것도 아니잖아. 이번에 내 동생 결혼했잖아. 누나로서 냉장고 한 대 좀 사줬다 왜? 처남한테 돈 쓴 건데 그것도 아까워? 그리고 당신이 뭘 몰라서 그러는데 싼 맛에 저렴한 것들 사면 오래 두고 못 써. 싼 게 비지떡이다. 비싼 게 돈값 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 줄 알아?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 돈 쓰는 거 뭐라고 안 해. 그런데 이렇게 큰 돈을 쓸 거면 적어도 나한테 말을 해줘야지. 아유, 쫌생이 같아. 알았다, 알았어. 고작 카드 좀 쓴 거 가지고 잔소리 더럽게 해대요, 진짜.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내는 아이 용품뿐 아니라 비싼 명품백이며 화장품이며 옷들이며 미용실에서 40만 원을 주고 염색을 하는 등 사치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카드값은 제가 벌어들이는 수입 그 이상으로 늘어났고 그 돈들을 메꾸느라 다달이 제 허리가 휠 정도였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저는 아내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내가 한 달에 벌어봐야 400만 원 남짓 버는데 500이 넘는 명품백을 일시불로 사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당신 뭐 바람났어? 요즘 진짜 왜 그래? 너무한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지. 막말로 연애하는 동안이나 결혼하고 애 키우는 동안 당신 날 위해서 명품 가방 하나라도 사줘봤어? 다른 집 남편은 애 키운다고 고생한다면서 명품 가방 10개씩 준다더라. 그리고 애기 낳으면 피부에 얼마나 잡티가 많이 올라오는 줄 알아? 그래서 집에서 화장품으로 내가 케어하려고 돈 좀 썼다 왜? 그리고 바람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매일같이 애 보느라 바쁜데 바람은 무슨 바람? 나도 제발 그럴 여유나 좀 있으면 좋겠다. 말도 안 될 정도로 사치가 심해지니 저희 부부는 일주일에 거의 5번은 싸울 정도로 부부싸움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집안 분위기도 험악해지게 됐어요. 이전의 따뜻함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죠. 제게 가장 큰 불행이 찾아온 그날도 어김없이 아침 대바람부터 부부싸움을 한 날이었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물건을 잔뜩 싣고 창원으로 향하던 길, 머릿속으로 온갖 잡생각을 하며 운전을 하고 있는데 바로 앞 차량의 상태가 영 이상하더라고요. 무슨 커브길을 도는 것 마냥 좌우로 왔다 갔다 거리는 겁니다. 딱 봐도 졸음운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에이, 고속도로에서 무슨 짓이야 위험하게. 어? 경적을 울리려던 그 순간 앞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도로 위에 대굴대굴 뒹굴었고 저 역시도 2차 사고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쾅소리와 함께 의식을 잃었고 눈을 떴을 땐 하얀 천장과 함께 옆에서 안절부절하고 있는 아내가 보였어요. 얼마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 감조차 잡히지 않았고 이게 무슨 일인지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앓는 소리를 내니 옆에 있던 아내가 깜짝 놀라며 제게 정신이 좀 드냐고 물어왔습니다. 이제 좀 정신이 들어? 여기 병원이야. 당신 이틀 전에 사고 나서 병원으로 실려왔어. 이틀이나 지났어? 어,
의사 선생님 불러올게. 사고 후 이틀이나 지난 후 정신을 차리게 된 전 담당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제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릴 정도의 참혹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사고 당시에 척추를 심하게 다치셨어요. 수술할 때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반신 마비로 인해 앞으로 평생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하실 수도 있어요. 하반신 마비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심장이 훅 꺼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머릿속에 아무런 생각도 안 드는데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웠던 건 그 말을 들은 아내의 반응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하반신 마비라뇨? 그럼 앞으로 돈은 누가 벌어요? 저희 집에서 돈 버는 사람 이 사람밖에 없는데요. 보통 이런 말을 들으면 제발 걸을 수 있게 해달라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나요? 그런데 돈은 누가 벌어오냐니. 그 말을 듣고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지옥은 시작됐어요. 화물차 일은 당연히 관둬야 했고 집에서 누워만 있는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아무리 움직이려고 해도 다리는 저의 의지대로 움직여지지 않았고 아내는 제게 밥 하나 차려주는 것도 몹시 귀찮아했어요. 여보, 나 너무 배고파. 나 밥 좀 차려줄 수 있어? 나 나가야 돼. 밥이랑 반찬 그대로 식탁 위에 올려뒀으니까 나와서 먹든지 말든지. 알았어. 내가 알아서 먹을 테니까 나 좀 일으켜만 주고 나가주라. 아, 진짜 귀찮게 하네. 그러게 누가 다치래? 당신만 보고 있으면 아주 그냥 속에서 천불이 나. 아, 이제 돈은 누가 버냐고. 심지어 아내는 저를 화장실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조차 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내가 이 나이 먹고 남편을 안아서 화장실까지 데려다 줘야 하냐며 허구한 날 화를 냈죠. 살다 살다 더럽게 남편 똥오줌 마렵다고 화장실 옮겨주는 것까지 해야 돼 내가? 아, 이러다 나한테 똥도 닦아달라고 하겠다. 어? 나 혼자 움직이기 힘들어서 그런 거잖아. 당신도 뻔히 다 알면서 왜 그렇게 말해? 내가 침대 위에서 실수하면 좋겠어? 아우, 더러운 소리 좀 하지 마. 상상만 해도 토악질 나온다, 진짜. 아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를 방치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아이를 데리고 일주일 동안 처갓집에 다녀온다며 집을 비워 저 혼자 겨우겨우 몸을 일으켜 냉장고까지 기어가 눈물을 흘리며 밥과 김치를 먹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종 말없이 외박을 하기도 했죠. 결국 참다 못한 저는 아내에게 울분을 토해내고 말했어요. 당신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나 환자야. 아픈 사람이라고. 아픈 사람 두고 그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애 데리고 집 비우고 그러고 싶어? 당신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 뻔히다 알면서 그러고 싶냐고. 당신 같으면 이 모양 이 꼴인 집구석에 들어오고 싶겠니? 입장 바꿔서 생각을 좀 해봐. 당신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밖에 나가서 콧바람 좀 쐬는 게 그렇게 못 견딜 정도로 화가 나면 차라리 갈라서던가. 아, 맞다. 그 다리로 법원이나 제대로 갈 수 있겠어? 야, 뭐, 나 작게 말해도 다 알아듣거든? 무식하게 소리나 박박 지르고. 이러니까 내가 집에 들어오기 싫어하는 거야. 애가 당신 같은 아빠한테 참 좋은 거 배우겠다. 당신은 진짜 최악이야, 최악. 그렇게 아내와 저의 사이는 점점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정확히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비가 참 많이 내리던 날 잠에서 깨어난 전 조용히 아내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지 조용하더라고요. 계속해서 기분 나쁜 정적이 이어지자 저는 겨우 몸을 일으켜 휠체어에 앉은 다음 거실로 나갔습니다. 불 꺼진 집, 그리고 식탁 위에 올려진 작은 쪽지 하나, 그리고 이혼 서류. 쪽지 안에는 이젠 서로 각자 갈 길을 가자며 진정 아들인 재석이와 본인의 행복을 바란다면 어디서 뭘 하는지 찾지 말아달라고, 이혼 서류를 작성해두면 내가 알아서 찾으러 오겠다는 말이 적혀 있더라고요. 하루 정도가 지난 후 아내는 조용히 집으로 들어와 이혼 서류만 가지고 나갔고 저와 아내의 관계는 그렇게 허무하게 정리됐습니다. 병원비로 돈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재산 분할을 할 것도 없었고 아내가 양육권을 가져갔지만 아내는 양육비도 받고 싶지 않다며 제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조금도 궁금해하지 말고 애초부터 몰랐던 사람처럼 살자는 문자를 남겼어요. 가족들과 함께 살았던 집을 정리한 전 휠체어에 의지한 채 지방으로 향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탈 때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신 덕분에 문제없이 이동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휠체어를 타고 월세방을 찾아다니던 전 전봇대에 우연히 가격도 괜찮고 위치도 괜찮은 월세방이 있다는 종이 하나를 발견해 적혀있는 그 번호로 곧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어떤 할머님이셨어요. 안녕하세요. 월세방 있다는 종이 보고서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방 아직 남아있나요? 있으면 오늘 바로 계약하고 싶은데요. 예, 남아있어요. 마침 지금 시간이 되는데 어디 계세요? 위치를 보니까 바로 집 앞인 것 같아요. 전봇대 바로 앞 초록대문집 맞죠? 아이고, 바로 앞에 와 계셨구나. 제가 지금 나갈게요. 전화를 끊고 2분쯤 지났을까 초록대문이 열리면서 인상이 좋아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저를 찾는 듯 고개를 두리번거리시기에 제가 먼저 다가가 인사를 드렸죠. 그런데 딱 절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휠체어를 타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서 당황하신 것 같아 보였어요. 제가 다리가 좀 불편해서 혹시 휠체어 탄 사람이 들어와 살기엔 좀 그럴까요? 괜히 실례가 되는 건 아닌지. 그런 게 아니라 나이도 젊어 보이는데 어쩌다가 휠체어를 타게 됐나 안타까워서 그랬어요.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요. 난 집주인이고 방에 침대랑 텔레비전이랑 세탁기 필요한 건 거의 다 있으니까 몸만 들어와서 바로 지내도 될 거예요. 혼자 들어가기 힘들 텐데 내가 휠체어 끌어줄게요. 저는 그렇게 35만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월세방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는 몰랐어요. 이곳에서 만난 집주인 할머니가 제 인생을 구원해 줄 사람이 되리라는 것을요. 작은 단칸방에서 홀로살이를 시작한 저는 어떤 일이든 혼자 하려고 이를 악물고 노력했습니다. 동네에 있는 가게에서 장을 보는 것도, 혼자서 화장실을 가는 것도, 또 밥을 차려 먹는 것도, 이제는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었으니 괴롭더라도 홀로 하는 연습을 해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밖에서 영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길래 뭔가 싶어 나가봤더니 여러 명의 인부들이 모여 대문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마침 바로 옆에 할머니가 계셔서 저는 다가가 가볍게 목내라고서 무슨 공사를 하는 거냐고 여쭤봤습니다. 아침부터 무슨 공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네 휠체어 타고 다니는데 바퀴가 계속 문턱에 걸리면 이래저래 많이 불편할 것 같고 그래서 아예 문턱을 없애고 있어. 다니기 편하라고. 네? 아니, 저 하나 때문에 문턱을 없애신다고요? 굳이 안 그러셔도 되는데 괜히 저 때문에 돈 많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새 받고 사는 늙은이한텐 남는 게 돈이야. 나도 저 문턱 때문에 넘어져서 턱이 깨질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 뭐 겸사겸사 바꾸는 게지. 그리고 세입자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는 게 집주인이 해야 할 일 아니여? 자네도 우리 집에 새들어 사는 사람인데 이왕 사는 거 편하게 지낼 수 있게 해줘야지. 할머니께선 제가 휠체어를 끌면서 불편하지 않게끔 대문 문턱을 없애는 큰 배려를 해주셨던 겁니다. 덕분에 전 이전보다 수월하게 이동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할머니께서 매일같이 제게 찾아와서 집안 청소도 해주시고 텅텅 비어있는 냉장고도 반찬으로 꽉꽉 채워주시곤 하셨어요. 시장에서 반찬을 사다 먹고 나는데 소분되어 있는 것이다 보니 빨리 떨어지곤 했는데 그걸 어떻게 아셨는지 매일같이 반찬을 해다 주셨습니다. 아마 이대로 두고 먹으면 2준 두고 먹을 수 있을 게야. 동석 씨는 어떤 반찬을 제일 잘 먹어? 전 아무거나 다 잘 먹습니다. 그냥 해다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정말. 아, 그리고 시간 되면 우리 국밥집에도 놀러 와. 여기서 100m 정도만 가면 우리 콩나물 국밥집이 나오는데 나 거기 사장이거든.
내가 또 콩나물 국밥 하나는 기가 막히게 끓여. 말 나온 김에 지금 가자고. 이런 거 말 나왔을 때 바로 가야 돼. 그렇게 저는 얼떨결에 콩나물 국밥집까지 이끌려서 가게 됐습니다. 할머니께선 테이블에서 의자를 빼 제가 편히 앉을 수 있게끔 넓게 자리를 만들어 주시곤 이내 따뜻한 콩나물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셨어요. 그날 처음으로 맛본 할머니의 콩나물 국밥은 제가 먹었던 그 어떤 음식보다도 맛있고 따뜻했습니다. 기가 막히게 끓인다는 말이 무엇인지 대충은 알 것도 같았죠. 한참 국밥을 다 먹어가고 있을 때쯤 가게 안으로 젊은 손님들 2명이 들어왔습니다. 마침 점심시간이 시작될 무렵이었기에 앉을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어디를 앉아야 할까 서로 얘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그중 한 명이 제가 앉은 테이블 쪽을 향해 신경질 가득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바쁜 시간에 휠체어 타고 있는 저런 사람들 들어와서 자리 차지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앉아서 밥을 먹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에 비수가 확 꽂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모두 제가 앉은 자리를 쳐다보는데 진짜 누가 얼굴에 불을 지른 것 같았죠. 빨리 나가야겠다 싶어서 허겁지겁 남은 국밥을 다 먹고 있는데 그때 할머니가 나오셔서는 2손님들을 바깥으로 내보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 지금 손님으로 온 건데. 휠체어 탄 사람은 식당에서 밥도 편히 먹으면 안 돼요. 저 사람도 돈 내고 식사로 온 사람이에요. 자리가 없으면 자리 날 때까지 조금 기다리면 되지. 기다릴 시간이 없으면 다른 곳 가서 식사하면 되는 거고. 우리 아가씨 같은 사람한테 장사 안 하니까 안 기다리고 편하게 식사하고 싶으면 다른 가게로 가요. 할머니는 가게 입구에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손님들을 쫓아냈고 가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다시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가게에 민폐를 끼친 건 아닐까 싶어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괜히 코끝이 시큰거려서 남은 밥을 억지로 우겨 넣고 있는데 할머니께서 제게 다가와 등을 토닥여 주시더라고요. 천천히 먹어, 체할라. 그리고 방금 온 아가씨 말 너무 귀담아 듣지 말어. 그런 건 들을 가치도 없는 말이니까. 알겠지? 죄송해요. 제가 괜히 와서. 동석 씨가 사과를 왜 해? 데리고 온 사람은 난데. 그런 소리 하지 말어. 할머니의 토닥거림에 진짜 더 서럽게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아침에 가게 문을 열러 가실 때마다 찾아와 저희 집 문을 두드리시고선 같이 출근하자며 깨워주셨고 매일같이 국밥집에 출석 도장을 찍다 보니 거기서 일하는 이모님들과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동석 씨, 우리 가게에서 일해보지 않으련? 우리 지금 카운터 알바생 뽑고 있는데 동석 씨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물론 월급도 줄게.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돼. 저는 더 생각할 것도 없이 가게에서 일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혼자 집에 있는 것보단 그래도 바깥 활동을 조금이라도 하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였죠. 그렇게 저는 국밥집 계산대에서 월급을 받으며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할머니께서 제게 따뜻한 마음을 베풀어 주시고 신경을 써주시니 저 역시도 조금씩 변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내와 함께 살 땐 제 자신이 너무나도 무능한 사람 같다고 생각했는데 제대로 걷지 못하는 나도 누군가에겐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에는 동석 씨라고 부르던 할머니 호칭도 동서가라고 변하게 됐습니다. 가끔 가게 마감 시간이 되면 다 같이 둘러앉아 가볍게 마시는 안주를 만들어 오늘 하루도 고생했다며 소주 한 잔을 기울이기도 하고 때론 집안의 평상에 앉아 할머니와 둘이서 한 잔을 하며 하루를 이야기하곤 했어요. 그리고 이곳에 들어온 지 딱 2년 정도가 됐을 무렵쯤 할머니께선 제게 깊은 속 이야기를 털어놓으셨습니다. 동서가 기억하냐? 너 여기 처음 들어왔을 때 내가 매일같이 너희 집 청소하러 가고 반찬 싸들고 가고 그랬었잖아. 네, 맞아요. 그랬었죠. 사실 다 이유가 있었어. 네가 휠체어 탄 모습을 보고 있으니
우리 큰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 우리 큰아들도 사고가 나서 허리를 크게 다치는 바람에 하반신 마비가 왔었거든. 네가 꼭 우리 아들 같아서 생판 모르는 남이지만 나도 모르게 마음이 가는 거 있지? 처음 저를 보고 놀라셨던 그 표정, 그리고 매일같이 찾아와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셨던 것에 대한 이유를 그제서야 알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덤덤한 표정으로 말을 계속 이어나가셨죠. 우리 남편은 20년도 더 전에 죽었고, 나 혼자 아들이랑 딸을 키웠어. 우리 애들 속 한 번 썩인 적 없을 정도로 정말 착했어. 취업하고 다른 지역으로 갔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찾아와. 자기들 있었던 얘기들 미주알 고주알 다 털어놓고 가고, 집에 오면 쉬지도 않고 집안일 돕고 가고, 월급 받으면 꼭 30만 원씩은 나한테 보내주곤 했지. 어때? 말만 들어도 자식 농사 참 잘 지었다 싶지 않어?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지금도 할머님한테 되게 잘해줄 것 같은데요. 저도 한번 보고 싶어요. 소개시켜주고 싶은데 못 봐. 지금은 둘 다 하늘나라로 갔거든. 아들은 46에, 딸은 38에. 우리 아들은 결혼해서 손주까지 있었는데 며느리가 다리 불편한 남편이랑 못 산다면서 애 데리고 도망을 쳐버렸어. 아직도 그것만 생각하면 치가 떨려. 그게 상심이 컸는지 아들은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세상을 떠났지. 경찰한테 그 소식을 들었을 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 못된 놈. 지 엄마가 이렇게 두 눈 뜨고 살아있는데 애미보다 먼저 가는 자식이 어디 있어. 아,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그럼 혹시 따님은? 우리 딸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 백혈병이었는데 죽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던 애가 세상 떠나고 나니 얼굴이 편안해지더라고. 차라리 더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가서 다행이다 싶었지. 항상 대신 아파주지 못해 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거든. 할머니의 사연을 듣다 보니 저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아들의 이야기는 저와 비슷한 부분이 있었기에 더욱 마음이 아팠죠. 할머니는 울먹거리는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넌 우리 아들이랑 참 많이 닮았어. 그래서 덜컥 겁이 나더라고. 혹시나 너도 우리 아들처럼 잘못된 선택으로 세상을 등지진 않을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져 있진 않을지, 그래서 내 매일같이 너희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렸던 거고, 너한테 우리 가게에서 일하지 않겠느냐고 물어봤던 거야. 참 노인네가 별 얘기를 다 해. 그지? 아니에요, 할머니. 사실 제 아내도 제가 하반신 마비가 된 이후로 같이 살 수가 없을 것 같다고 아들을 데리고 떠났거든요.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도 할머니가 이렇게 잘 보살펴 주시고 신경 써주신 덕분에 지금처럼 잘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와 할머니는 서로의 속에 있는 말들을 모두 털어놓은 뒤부터 더욱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제가 몸살이나 아플 때면 할머니께선 가게를 이모님들에게 잠깐 맡겨놓고 저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해 주시기도 하고 죽을 팔팔 끓여서 손수 떠먹여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할머니를 어머니처럼 모시기로 마음을 먹은 건 그로부터 3년이 지난 뒤였어요. 동네 자리를 잡은 지 5년 정도 지났을 때쯤 여느 때와 다름없이 가게에 출근을 하는데 가게가 무척이나 소란스러운 겁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황급히 가보니 가게 안에선 할머니와 온몸에 그림이 가득한 건달들이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더라고요. 할매, 여기서 장사하기 싫어? 우리가 누군지 몰라서 이래? 니네 같은 양아치 건달들이 누군지 내가 왜 알아야 하는데? 손님들 식사하시는데 방해하지 말고 우리 가게에서 썩 나가.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 안에 있는 건달들은 물건을 집어던지며 잔뜩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그 건달들에게 다가가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 가게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이거 영업 방해예요. 이건 또 뭔데 끼어들어? 가게 안에서 물건을 집어던지던 건달들은 제게 다가와 냅다 손찌검을 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눈앞에 별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 순간 할머니께서 제게 달려오시더니 저를 품에 끌어안으며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이 아이 망할 놈들아! 아픈 사람을 왜 때려? 니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오냐 그래. 차라리 때리고 싶으면 날 때려라. 아픈 사람 때리지 말고 사지육신 멀쩡한 날 때리란 말이야 이놈들아. 할머니께서 절 끌어안고 마구 소리를 치시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펑 하고 터져버렸어요. 할머니의 모습은 어릴 적 동네 건달 형들에게 마구 짓밟히고 있던 절 온몸으로 막아준 어머니를 떠올리게 했어요. 온몸으로 막아 저를 지켜주신 할머니는 심하게 다치신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일주일 정도 병원 신세를 지게 되셨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신 상황에서도 저부터 챙기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엄마도 온몸을 써서 저를 지켜주셨거든요. 그 모습이 떠올라서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온몸으로 저를 지켜주신 할머니를 어머니처럼 모시겠노라 다짐하면서 할머니가 퇴원하시기 전까지 지극정성으로 할머니를 보살폈습니다. 제가 아플 때 할머니가 해주셨던 것처럼 손수 밥도 떠먹여드리고 마사지를 해드리기도 하면서 말입니다. 할머니 낯간지럽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마냥 싫지만은 않아 보이셨어요. 그렇게 이 마을에 터를 잡은 지 어느덧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할머니와 저는 정말 많은 추억들을 쌓아왔어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날엔 지역 벚꽃 축제를 함께 다녀오기도 하고 햇살이 좋은 날엔 할머니가 휠체어를 끌어주시며 같이 산책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요즘 친구들이 많이 찍는 스티커 사진도 찍으면서 행복한 추억들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듯 할머니와 보낸 행복의 불씨도 어느덧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83이라는 연로한 나이가 되신 할머니께선 어느 날 갑작스럽게 쓰러지게 되셨습니다. 평생을 운영하던 국밥집까지 임대를 내놓았고 할머니께선 병원과 집을 오가면서 치료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곁엔 항상 제가 있었고 말이죠. 그래도 기력을 되찾으셨으면 했는데 할머니께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기운을 잃어가고 계셨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만 보면 미소를 지으시곤 했어요. 우리 동석이 처음 왔을 땐 다 죽어가는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살도 많이 찌고 얼굴에 행복이 가득하네. 그치? 그럼요. 누구 덕분에 피둥피둥 살이 찌고 행복해졌는데요. 이게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그래도 예전보다 동석이 네가 행복해 보여. 참 다행이다. 내년 봄에도 올봄처럼 같이 벚꽃 보러 가고 같이 사진도 찍고 싶었는데. 에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내년에도 제 손 꼭 잡고 같이 가셔야죠. 내가 만약에 죽게 되면 장례는 우리 동석이가 치러줬으면 좋겠어. 동석이가 상주 역할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 할머니, 저 이제 할머니 아들 같은 존재잖아요. 없으면 안 되는 당연한 말씀 하지 마시고 얼른 일어나세요. 할머니는 대답 대신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이셨고 그 말씀을 하신 날 저녁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상주가 되어 장례를 치러줬으면 좋겠다는 말이 유언이 된 셈이었죠. 마음의 준비를 안 했던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예상보다 빠른 이별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할머니의 장례식에선 정말 많은 동네 이웃 주민 분들이 찾아와 주셨고 한마음 한뜻으로 슬퍼해 주셨어요. 저는 한평생 일만 하시고 남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베풀어 주셨던 할머니가 부디 좋은 곳에 갈 수 있길 진심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3일 정도가 지난 장례식 마지막 날 밤 조문객이 뜸해진 시간
검은 양복을 입은 조문객이 찾아왔더라고요. 그 사람은 할머니의 영정 앞에서 절을 올린 후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어요. 김동석 씨 맞으시죠? 네, 제가 김동석입니다. 실례지만 어떻게 오셨을까요? 저는 할머니 담당 변호사입니다. 할머님께서 살아생전 김동석 씨한테 전해달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어 전해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담당 변호사라는 말에 한 번 살아생전 제게 전해달라는 것이 있다는 것에 두 번 놀란 전 식당으로 가서 변호사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께선 매년 대학교에 후원을 하고 계셨어요. 그때부터 저랑 인연이 있어서 변호사로서 할머니랑 인연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할머님께서 절 부르시더니 김동석 씨한테 물려줄 재산이 있다고 법적으로 처리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대학교 아동기관 같은 곳에다 꾸준히 기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재산을 물려줄 것이 있다는 말에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재산이라뇨? 전 할머니한테 아무것도 들은 게 없는데요. 할머님께서 김동석 씨한테 지금 가지고 계신 건물과 현금 1억 원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있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셨어요. 이미 법적인 절차는 완료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할머니께서 꼭 이 말만큼은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젠 편안하게 월세 걱정 없이 살라고. 물려준 1억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기죽는 일 없이 당당하게 어깨 펴고 살아가라고, 그런 의미로 주는 거라고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데 미친 듯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님은 본인이 편찮으신 와중에도 홀로 남을 제 걱정만 하신 것이었어요. 끝까지 저만 걱정하신 할머니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 것 같아 눈물이 멈추질 않더군요. 이거 정말 제가 받아도 되는 건가요? 할머니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받아달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할머니께선 동석 씨 덕분에 외롭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담당 변호사로서 할머니 여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은 제게 인사를 건넨 후 돌아갔고 저는 텅 빈 장례식장에서 할머니의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서 눈물을 흘리며 다짐했습니다. 꼭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겠다고. 앞으로 절대 기죽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나쁜 사람들이 있으면 당당히 맞서 싸우고 주눅드는 일 없이 허리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겠다고 말이죠. 저는 할머니를 떠나보낸 후 할머니가 물려주신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계셨던 안방은 손을 대지 않았고 할머니와 찍은 사진들은 태우거나 버리지 않고 소중한 추억으로 보관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밥집이 문을 닫은 지금 저는 장애인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서 일을 하며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다리는 조금 불편하지만 사회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행복감을 느끼고 있어요. 작은 변화가 일어날 때 진정한 삶을 살게 된다는 명언이 있습니다. 할머니를 처음 만났을 땐 알지 못했어요. 이렇게까지 저의 인생이 바뀌게 될 거라는 것을 말이죠. 지금의 저는 과거의 저와 비교했을 때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게 해주신 할머니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다음 생에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땐 꼭 가족으로 다시 만나고 싶다는 말을 전하며 사연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